경주상공, 드론도 위성도 모든 감시 자산이 사라졌습니다. 기술적 오류, 통신 장애 아니었습니다. 회의장, 한국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뒤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 전략사령부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게임이 아닙니다. 회의 종료 직전 한국 측 대표는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그날 밤 거제도 남단 해역 바닷속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뭐였을까요? 왜 미 해군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을까요? 석 달 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워싱턴 상황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왜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겁니까?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자, 지금부터 세계를 뒤흔든 그날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뭔가 틀렸습니다. 경주상공은 텅 비어 있었죠. 정찰 드론 제로. 25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안보회담에서 하늘이 비는 건 두 가지 경우뿐이죠. 전쟁 직전이거나 누군가 게임을 장악했거나.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는 규칙은 이미 끝났다는 걸. 저는 마커스 레이든입니다. 미 공군 전략사령부에서 25년간 핵억제를 분석해왔죠. 2025년 3월 한미안보협의회 확대회담이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일상적인 동맹 점검 회의라는 사전 브리핑을 받았죠. 그러나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하늘에 정찰 드론이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았고 통신 감청 자산의 흔적조차 감지되지 않는 완벽한 공백이었습니다. 25년 경력에 처음 맞닥뜨린 정적이었죠. 누군가 이 공간 전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회의장으로 향하는 길목의 보안 검색이 유난히 세밀했습니다. 전자기기 차단 장비가 3중으로 설치돼 있었고 모든 통신이 원천적으로 제한됐습니다. 외신 기자단은 지정된 구역 밖으로 단일보도 나갈 수 없었죠. 무언가를 철저히 통제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참석자 명단을 받아든 순간 저는 호흡이 멈췄습니다. 핵정책 자문단과 원자력 기술진이 대거 포함돼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안보협의회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인원 구성이었죠. 이건 단순한 협의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논의가 준비돼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좌석 배치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이 중앙에 자리했고 미국과 일본 대표단이 양측에 배치됐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이 중심을 차지하는 구도와는 완전히 달랐죠. 브리핑이 시작됐고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논의는 기록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보회담에서 비공개 합의는 있어도 이렇게 명시적으로 무기록을 선언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지만 기묘한 침묵이 지배했습니다. 연료주기, 농축 수준, 추진체 같은 핵심 기술 용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죠. 저는 수십 번의 브리핑을 봐왔지만 이런 정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은 표정 없이 앉아 있었으나 그들의 눈빛만은 도면처럼 정확했습니다. 계산된 침묵이었고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를 가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시간 넘게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표면적으로는 재래식 전력 협력과 훈련 일정만 오갔습니다. 그러나 진짜 대화는 그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복도를 지나다 한국 측 기술진 2명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2차 루프 검증이 끝났다는 내용이었죠. 냉각 시스템을 의미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대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듣게 한 것이었습니다. 회의 종료 직전 한국 측 수석 대표가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문장이 회의장 전체를 가로질렀고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협상에서 시간은 무기입니다. 충분히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죠. 호텔로 돌아와 제가 준비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표준 억제 모델, 해고산 의존도, 재래식 전력 격차 분석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순 없었으나 제가 가진 모든 계산식이 경주의 그 회의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냉전의 언어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그 언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경주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회의장 건물이 보였고 한 곳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의 최근 동향을 검색했습니다. 원자력 연구, 잠수함 개발, 미사일 방어 체계.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눈앞에 펼쳐졌으나 저는 그것들을 연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맞춰지는 순간 제가 아는 세계가 끝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봐야겠다고. 이 침묵의 의미를 밝혀내야겠다고.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국방부 협력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주에서 느낀 그 이상한 긴장감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료 더미 속에서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라늄 농축 20% 미만 유지. 평범해 보이는 문구였으나 저는 그 숫자 앞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20%라는 숫자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정한 핵무기 전용과 민간 이용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으면 합법이고 넘으면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되죠. 한국은 정확히 그 경계선 바로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정교한 줄타기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설계였습니다. 며칠 뒤 위성 분석팀으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대전 인근 국방과학연구소 주변에서 특이 신호가 포착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이 주기적으로 송출되고 있었고 그 신호 패턴이 추진체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일치했습니다. 잠수함 추진 시스템을 의미하는 신호였죠.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 언론에서는 일제히 같은 논조의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한국형 핵연료 주기 실험은 진행된 바 없으며 관련 계획도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한 점이 있었습니다. 부정하는 방식이 너무 구체적이었죠. 핵연료 주기 실험은 없다고 했지 원자력 추진체 연구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틈새가 보였습니다. 저는 연구진 명단을 추적했습니다. 그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 해군 원자력 추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국계 과학자 3명이 최근 귀국해 국방과학연구소에 합류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민간 연구 협력이라고 명시돼 있었으나 그들의 전공 분야는 모두 소형 원자로 설계였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교했습니다. 워싱턴 본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사흘 뒤 답신이 왔습니다. 확인 불가, 조용히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제가 25년간 받아본 답신 중 가장 짧은 회신이었죠. 본부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건 2가지 의미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거나 알고 싶지 않거나 어느 쪽이든 제가 건드린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작은 호텔에 머물며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밤늦게 연구소 외벽 사진을 확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건물 외벽에 방사능 차폐 패널이 설치돼 있는 게 보였습니다. 민간 연구소치고는 과도한 수준의 차폐 장치였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연구원 한 명이 공영방송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기자가 핵개발 의혹에 대해 물었고 연구원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적 이용만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확신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저녁 무렵 익명의 회색 봉투 하나가 호텔 프런트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안에는 미공개 논문 초안이 들어있었습니다. 제목은 전홍축 우라늄 기반 소형 모듈 원자로의 해양 적용 가능성이었습니다. 저자 이름은 지워져 있었고 출처도 불명확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핵탄두 없이도 전략적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고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핵없는 억제라는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이건 도발이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모델을 기록해야 한다고. 누군가는 이 순간을 봤다고 남겨야 한다고. 2025년 4월 12일 새벽 5시 20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서울 시간으로 6시에 긴급 통보를 받았고 즉시 한국 국방부 상황실과 연결된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미사일은 400km를 날아가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명백한 도발이었죠. 그런데 한국군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즉각적인 대응 발표가 없었습니다. 긴급 성명도 규탄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감시만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혼란스러웠습니다. 25년간 보아온 모든 대응 매뉴얼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전 9시 한국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일제히 정부의 무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과연 옳은 대응이냐는 논조였죠. 야당 의원들도 국방부를 압박했습니다. 즉각적인 군사훈련으로 응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도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론도 정치인들도 진짜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제가 접속한 위성 추적 시스템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한국군의 모든 레이더가 동시에 특정 좌표를 향해 재조정됐습니다. 북한 미사일 기지 12곳의 좌표가 실시간으로 자동 추적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초록색 점들이 모니터 위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사대, 지휘소, 보급 창고까지 모든 표적이 포착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무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추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반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조용히 모든 것을 겨누고 있었던 겁니다. 소리 없이 방아쇠에 손을 올려놓은 상태였죠. 오후 2시 한국 국방부가 단 한 줄의 브리핑을 발표했습니다. 감시 중입니다. 끝까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추가 설명도 구체적인 대응 계획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이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침묵이 이렇게 시끄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국제사회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중국 외교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동맹 공조를 강조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침묵을 읽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은 아무 말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한국군의 추적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위성 영상을 확대해 북한 미사일 기지를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의 레이더가 포착한 좌표와 실제 시설물의 위치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오차 범위 2m 이내였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라면 선제 타격이 아니라 동시 타격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위성통신 분석 결과를 받았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긴급 통신량이 급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도 느낀 겁니다. 한국이 조용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사일을 쏘는 쪽보다 맞을 준비를 한 쪽이 더 무섭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워싱턴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붙여야 할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억제 모델이라고 쓰기엔 부족했고 무언의 전략이라고 하기엔 너무 추상적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신뢰 기반 억제력의 실증 사례.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방어가 아니라 존재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고 모든 걸 보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정확히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죠. 미사일은 발사됐지만 공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사한 쪽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트러스트 벨로시티, 신뢰의 속도. 한국은 공포가 아니라 신뢰로 억제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동맹국들이 한국을 믿고 적대국들이 한국의 능력을 믿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배워온 억제 이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제 노트북 화면에는 북한 미사일 기지를 가리키는 12개의 초록색 점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점들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계속 추적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침착함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25년간 전쟁을 계산해온 제가 평화를 설계하는 방법을 이제야 배우고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24일, 저는 위성 영상 분석팀으로부터 한 장의 사진을 전달받았습니다. 거제도 조선소 남단을 촬영한 고해상도 열화상 이미지였습니다. 일상적인 감시 루틴에서 우연히 포착된 장면이었는데 분석관이 이상하다며 제게 넘긴 것이었죠. 사진 속에는 파란색 방수포로 덮인 대형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직경 10m 정도 되는 원통형 물체였고 측면으로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조선소라는 위치를 고려하면 선박 부품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냉각 라인의 배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엔진 냉각 시스템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였죠. 저는 열화상 이미지를 확대했습니다. 구조물 중심부에서 비정상적인 열 패턴이 감지됐습니다. 섭씨 300도를 넘나드는 고온 구역이 일정한 주기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 작동 열이 아니었습니다. 통제된 반응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즉시 과거 위성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영상을 역추적한 결과 그 구조물이 작년 11월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방수포도 없이 노출돼 있었는데 올해 2월부터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였죠. 국방부 협력 채널을 통해 조심스럽게 문의를 넣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에서 진행 중인 특수 프로젝트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흘 뒤 돌아온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민군 협력 연구 프로젝트이며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답변과 함께 첨부된 문서 파일명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라온 01 프로젝트 개요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라온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한국어로 즐거운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코드 명치고는 지나치게 평화로운 이름이었죠. 저는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의미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저는 내부 기술 보고서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출처는 밝힐 수 없으나 신뢰할 만한 경로를 통해 전달된 자료였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전홍축 원자로 프로토타입 해양 적용 실증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작동하는 원자로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에는 군과 민간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대형 조선사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조합은 한 가지만을 의미했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제도 조선소 주변의 모든 위성 데이터를 재분석했습니다. 야간 촬영 기록을 들여다보니 연구동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푸른 빛이 보였습니다. 원자로 작업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체렌코프 복사 현상의 특징적인 색깔이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핵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 노트북 폴더를 뒤지다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전송한 자료였습니다. 파일명은 라온코어 v1.log였습니다. 암호를 해독하는 데 이틀이 걸렸고 그 안에는 원자로 점화 시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달 15일 첫 번째 지속 반응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 손이 떨려 책상 위 노트에 한 방울을 쏟았습니다. 그 얼룩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핵무기 없이 작동하는 억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원자로는 무기가 아니라 엔진이었고 그 엔진은 바다 밑을 영원히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며 거제도 앞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차가운 금속 안에 생명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냉전 이후 이런 침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2025년 5월 초, 저는 한국 방위산업 데이터베이스 분석에 몰두했습니다. 라온 프로젝트의 실체를 파악했다면 이제 그것이 전체 억제 체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수백 페이지의 방산 보고서와 군사훈련 기록을 교차 분석하던 중 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군의 킬체인 시스템과 소형 모듈 원자로 연구,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추적망이 하나의 통합된 방정식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각각은 독립적인 프로젝트처럼 보였으나 세 가지를 하나의 매트릭스로 배열하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체계가 아니라 억제 함수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작동시켰습니다. 북한의 선제 공격 시나리오를 입력하고 한국의 현재 군사체계를 변수로 설정했습니다. 과거 데이터라면 북한의 성공 확률이 0.25에서 0.342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라온 프로젝트와 통합 추적망을 포함시키자 숫자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모니터에 최종 결과가 떴습니다. 0.07. 북한의 선제 공격 성공 확률이 7%로 떨어졌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이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저는 계산 오류를 의심하며 시뮬레이션을 5번 더 돌렸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0.07이라는 숫자가 매번 깜빡이며 나타났습니다.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할 뿐이죠. 저는 모든 변수를 재검토했습니다. 한국의 조기 경보 시스템, 요격 미사일 배치도, 잠수함 작전 반경, 그리고 원자력 추진체의 작전 지속 능력. 모든 벡터가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구축한 보이지 않는 그물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산연구소의 기술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 속에서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신뢰 변수를 상수로 설정.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뢰를 상수로 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군사 시뮬레이션에서 신뢰는 가장 불안정한 변수였습니다. 동맹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 적대국의 의도는 예측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러나 한국은 그 신뢰를 상수로 만들었습니다. 기술적 투명성과 일관된 행동으로 동맹국들이 한국을 믿게 만들었고 적대국들조차 한국의 대응 능력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뢰가 상수가 되는 순간 전체 방정식은 완벽해졌습니다. 저는 손끝에 묻은 연필 가루를 털어내며 계산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모델을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됐습니다. 기술력 곱하기 투명성 곱하기 일관성은 신뢰와 같고 신뢰 곱하기 대응 능력은 억제력과 같습니다. 그 식은 완벽했습니다. 두려움이 제로로 수렴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며 연구소 건물 어딘가에서 냉각 장치의 낮은 윙윙거림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실험실 바닥에 반사된 형광등 빛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무기가 아니라 계산으로 평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식은 차가웠지만 그 의미는 뜨거웠습니다. 20%라는 농축 수준, 0.07이라는 성공 확률, 그리고 신뢰라는 상수. 이 숫자들이 세계의 균형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냉정함을 잃었습니다. 과학이 신념으로 변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선언문이었습니다. 한국이 증명한 것은 핵무기가 없어도 억제는 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방정식으로 평화를 증명했습니다. 이건 두려움 없는 억제였습니다. 코드창에 적힌 주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트러스트 베리어블 이퀄 컨스탄트. 신뢰 변수는 상수와 같다. 그 한 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28일 밤 11시, 저는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미 해군 정보 라인을 통해 전달된 짧은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발신 위치는 남해 해역, 시각은 자정 이후로 추정됐습니다. 저는 즉시 위성 감시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1시간 뒤, 거제도 남쪽 30km 해상에서 열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해수면 온도보다 섭씨 2도 높은 지점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적외선 영상을 확대하자 거대한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길이 80m 이상으로 추정되는 함체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라온 01의 후속 모델이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함체의 중앙부가 일반 잠수함보다 두껍고 선체 라인이 유독 매끄러웠습니다. 원자로 구획을 탑재한 설계였습니다. 그 바다는 살아있었습니다. 위성청음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한국 해군과 공유하는 수중 음향 감지망이었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시작했고 저는 그래프를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인 디젤 엔진의 진동 패턴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주파 영역에서 일정한 주기의 울림이 감지됐습니다. 냉각수 순환 펌프의 작동음이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음향 데이터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저주파 신호가 갑자기 증폭되더니 특정 주파수에서 공명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 파형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원자로 점화음이었습니다. 핵분열 반응이 임계점에 도달하며 발생하는 고유한 음향 신호였죠. 인간이 만든 태양이 바다 밑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음향 그래프의 잔향이 천천히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험 운항이 아니라 실전 배치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작동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워싱턴 본부에 긴급 보고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통신이 차단됐습니다. 암호화 채널조차 접속 불가 상태였죠. 한국 측이 의도적으로 전파 교란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방해받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새벽 4시 함체가 수면 아래로 완전히 잠수했습니다. 적외선 신호가 사라지고 음향 추적도 미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잠수함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어딘가를 항해하고 있으며 원자로의 힘으로 수개월간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건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아침 8시 한국 국방부가 정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전날 밤 해상 활동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대변인은 짧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감시 중입니다. 추가 논평은 없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노코멘트였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국제 언론 보도를 추적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국 해군의 야간 훈련 가능성을 제기했죠. 중국 매체는 미확인 잠수함 활동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체의 확인이나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얼마나 웅변적인지 깨달았습니다. 부인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상 인정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의 압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전략적 모호성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호텔 창밖으로 남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구름 틈 사이로 별빛 한 점이 보였고 그 아래 어둠 속 어딘가에서 한국의 잠수함이 조용히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 낡은 문장 하나를 다시 읽었습니다. 침묵이 새로운 신호다. 제가 한 달 전에 적어둔 문장이었습니다. 그때는 가설이었으나 지금은 확신이었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류를 들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원자로의 심장박동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역사였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30년 만에 새로운 형태의 억제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가장 완벽한 시연이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바다의 점화음이 꺼지지 않는 한 한국의 억제력은 영원히 작동할 것이었습니다. 2025년 6월 12일 워싱턴에서 국제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의 전략 분석가들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였죠. 저도 미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 주제는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였고 당연히 한국의 최근 움직임이 핵심 의제였습니다. 일본 방위성 분석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일련의 행동들을 침묵의 공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체 없는 과시이며 국제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전략적 모호성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죠.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국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이 기술적 한계를 침묵으로 감추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경주 회의장의 그 정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거제도 바다 위로 떠오른 함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0.0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구시대의 언어로 새로운 현실을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회의장 뒤편의 상황실 모니터에 긴급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서울발 통신이었습니다. 암호화된 한 줄의 메시지가 전송됐고 화면에 그대로 표시됐습니다. 핵탄두 없이 작동 가능, 현재 활성 상태. 영어로 적혀 있었으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 국방부 대표가 즉시 위성 추적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모니터 여러 개가 동시에 켜졌고 동아시아 해역 전체의 실시간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성망이 흔들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추적 좌표가 전면적으로 재조정됐습니다. 한국 해군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추적 체계가 갑자기 활성화되며 태평양 전역의 감시 그리드가 재배치된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미 해군이 독점하던 심해 추적망에 한국의 시스템이 완벽히 통합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 측 연락 채널로 급박한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분석관은 데이터 창을 들여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니터 위에 펼쳐진 추적 좌표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정밀도는 기존 체계를 압도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표가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와의 통화였죠. 몇 분간의 대화 끝에 그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이미 작전 해역에 배치돼 있고 핵탄두 없이도 전략 억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한 문장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전쟁의 종말이 아니라 언어의 종말이라고. 옆자리의 동료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으나 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목격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 내 대형 모니터에 한국 국방부 브리핑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으나 브리핑룸은 조용했습니다. 대변인이 단 한 문장만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억제 체계는 작동 중이며 추가 논평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으나 대변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기자들 사이에서 동시다발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질문을 준비하던 기자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는 표정들이었죠. 세계는 여전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한국만은 침묵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떨어지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모든 모니터가 깜빡였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시연이었습니다. 핵탄두 없이 작동하는 억제력의 실시간 증명이었습니다. 상식이 깨지는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 분석팀의 데이터 창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기존 계산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없이 핵보유국과 동등한 억제력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던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막은 게 아니라 전쟁의 문법 자체를 다시 쓴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천둥보다 컸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기록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한 자의 의무였습니다. 2025년 7월, 저는 다시 경주로 향했습니다. 1년 전 그 회담이 열렸던 장소를 다시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기 전에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회의장 건물은 폐관된 상태였습니다. 출입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으나 관리인의 허락을 받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발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1년 전 그 긴장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의자들이 그대로 배치돼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얇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경주의 들판이 보였습니다. 여름 햇살이 초록빛 논을 비추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 종이 몇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 자료의 표지였습니다. 연료주기 통합 시뮬레이션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저는 손끝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1년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문구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경주의 언덕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규칙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혼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신념을 증명한 나라였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억제는 가능하다는 것, 공포보다 신뢰가 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보여준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했고 대신 실행했습니다. 침묵으로 세계를 설득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지난 석 달간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포스트 아메리칸 억제, 한국 모델이었습니다. 25년 경력의 정수를 담은 문서였죠. 그 안에는 라온 프로젝트의 기술적 분석과 킬체인 시스템의 통합구조, 그리고 신뢰 기반 억제 이론의 실증 사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 뒤, 워싱턴 포스트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핵 없는 억제 시대를 연구가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이어서 뉴욕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르몽드가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정책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전략연구소는 한국 모델 분석팀을 꾸렸습니다. 모두가 한국이 만든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주 회의장에 홀로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한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Trust is the new deterrence. 신뢰가 새로운 억제다. 제가 석 달간 도달한 결론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냉전의 언어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햇빛 한 줄기가 쏟아졌습니다.
경주는 다시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1년 전에 그 고요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불안이 아니라 확신으로 채워진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회의 자료들이 흩날리는 것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여름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종이들을 들어올렸습니다. 그 종이들이 공중에서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모델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새로운 질서라고. 유리창 너머로 멀리 산맥이 보였습니다. 신라 천년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또 한 번의 역사가 쓰였습니다. 칼이 아니라 신뢰로, 위협이 아니라 품격으로 세계를 바꾼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비어있는 조명 하나가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조용한 혁명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주의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년 전 텅 비어있던 그 하늘은 이제 평화로운 구름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핵이 아닌 신뢰로 작동하는 세계, 그것이 한국이 남긴 답이라는 것을. 진짜 억제는 조용히 강한 나라가 만든다는 것을. 저는 평생 전쟁의 논리로 세상을 설계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논리를 부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했고 대신 믿었습니다. 핵탄두도 위협도 없이 세계를 억제한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힘이란 공포가 아니라 신뢰를 견디는 용기라는 것을. 경주의 바람이 다시 분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압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